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구에 사는 71세 김영숙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고 복잡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망설여졌는데요. 하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을 8년 전에 폐암으로 보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녀는 3명인데요. 첫째 아들 성훈이는 45세로 부산에서 대학교 교수로 일하고 있고 아내 은주와 고등학생 아들 준호를 키우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성민이는 41세로 서울에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7급까지 승진한 상태이며 아내 혜진이와 중학생 딸 2명을 키우고 있어요. 막내딸 성희는 37세로 대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먼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1970년대 초반 저희 신혼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기계 수리공으로 일했는데 한 달 생활비도 정말 빠듯했어요. 저는 집에서 재봉틀로 옷 수선 일을 하면서 가게를 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서 바지단 줄이기, 옷 기장 맞추기, 지퍼 교체, 단추 달기 같은 일을 했는데 한 벌 수선하면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받았어요. 하루에 15벌 정도를 처리해야 10,000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겨울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재봉틀이 있는 방은 난방을 해야 하는데 연탄을 아껴야 해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장갑을 낀 채로 바느질을 했어요. 손가락이 너무 차가워서 바늘을 제대로 잡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온 가족이 더위를 식혀야 했는데 재봉틀 앞에 앉아 있으면 땀이 뚝뚝 떨어져서 천에 얼룩이 생길까 봐 수건을 목에 두르고 일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기저귀도 청기저귀를 빨아서 썼는데 하루에 10장씩은 빨아야 했어요. 분유를 살 돈이 없어서 미숫가루에 설탕을 타서 먹인 적도 많았어요. 우유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줄 수 있었고 그마저도 물에 타서 양을 늘려 먹였어요. 음식도 정말 검소하게 했어요.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명절이나 아이들 생일 때만 사서 먹었어요. 대신 콩나물, 시금치, 무나물 같은 저렴한 나물을 많이 해 먹었어요. 계란도 하나를 3명이 나눠 먹을 정도로 아껴 먹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오늘은 왜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라고 물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내일은 더 맛있는 거 해줄게라고 웃으면서 대답했지요. 옷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옷은 친척들이 주는 헌 옷을 기워서 입었고 남편 옷도 직장에서 입을 수 있을 정도만 새 것을 사고 나머지는 중고로 해결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옷만큼은 절대 남루하지 않게 했어요. 특히 학교에 입고 갈 옷은 새 것을 사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옷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주눅들까 봐 걱정돼서요. 그래도 아이들 교육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성훈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꿈을 이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범대학에 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했고 그러려면 과외를 받아야 했어요. 그 당시 과외비가 한 달에 3만 원 정도였는데 저희 집 생활비가 15만 원 정도였으니까 과외비가 얼마나 부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재봉 일을 더 늘리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신문 배달도 시작했어요. 신문 배달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전거로 200부 정도를 돌려야 했는데 겨울에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나가야 했어요. 한 부에 10원씩 받아서 하루에 2,000원, 한 달에 6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 돈으로 성훈이 과외비를 댔어요. 성훈이가 과외를 받기 시작하면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성민이도 공부에 욕심이 생겼어요. 성민이는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한 아이였는데
TV에서 판사나 검사가 나오면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법학 공부를 하려면 더 많은 책과 교재가 필요했어요. 법전이나 법학 교재들이 한 권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했어요. 성민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한 달에 교재비만 20만 원 넘게 들었어요. 그 돈을 마련하려고 저는 재봉 1외에 밤에는 포장지 접는 부업까지 했어요. 천장을 접으면 500원을 받았는데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접으면 3,000장 정도 접을 수 있었어요. 손가락이 부르트고 어깨가 아픈데도 아들의 꿈을 위해서 참았어요. 성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호사들이 환자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간호학과 등록금도 당시 기준으로 한 학기에 80만 원 정도였는데 저희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게다가 간호학과는 실습비, 교재비, 유니폼비 등 별도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성희를 간호학과에 보내기 위해 저는 새로운 일거리를 찾았어요. 낮에는 재봉일, 새벽에는 신문 배달, 밤에는 포장지 접기를 했는데 여기에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추가했어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는데 하루에 5천 원을 받았어요. 한 달이면 15만 원 정도 벌 수 있었고 그 돈을 성희 학비에 보탰어요.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이랬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 6시에 돌아와서 아이들 아침 차려주고 학교 보내기, 8시부터 12시까지 재봉일, 점심 먹고 2시부터 5시까지 식당 설거지, 6시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기, 8시부터 11시까지 다시 재봉일,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포장지 접기. 거의 20시간을 일하고 3-4시간만 잤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고 했지만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꿈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고생해서 아이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겨울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새벽 신문 배달을 할 때는 손이 얼어서 신문을 제대로 집지도 못했어요. 장갑을 끼면 신문 묶음을 풀기 어려워서 맨손으로 해야 했거든요. 눈이 많이 온 날에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배달해야 했고 미끄러져서 넘어진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고생했어요. 재봉틀 앞에 앉아 있으면 땀이 비 오듯 흘렀는데 선풍기를 틀면 천이 날려서 작업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참고 견뎠는데 어떤 날은 더위 때문에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밝게 웃으면서 엄마는 괜찮다. 너희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미안해하거나 걱정할까 봐 저희 고생스러운 모습은 숨겼어요. 세 아이 모두 원하는 대학에 보내기 위해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취미생활을 할 시간도, 심지어 아플 시간도 없었어요. 한 번은 고열이 40도까지 올라갔는데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해열제만 먹으면서 버텼던 적도 있어요. 손은 늘 거칠었어요. 바늘에 찔린 상처, 재봉틀에 베인 상처, 겨울 추위에 턴 상처들로 손이 만신창이었어요. 허리도 구부정해졌어요.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서 일하다 보니 척추가 굽어졌거든요. 어깨와 목도 항상 아팠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들을 때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성훈이가 교육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성민이가 법학과에 입학했을 때, 성희가 간호학과에 들어갔을 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더 큰 부담이었어요. 1980년대 후반에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였는데 저희 집 1년 생활비와 비슷한 금액이었어요. 세 아이가 모두 대학에 다니게 되니까 1년에 등록금만 5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그 돈을 마련하려고 사채까지 썼어요.
이자가 월 2할에서 3할이었는데도 어쩔 수 없었어요. 100만 원을 빌리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거든요. 그 이자를 내려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성훈이가 대학 4학년 때는 임용고시를 준비했어요. 임용고시 학원비만 한 달에 50만 원이었는데 그 돈도 마련해 줬어요. 성민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학원비와 교재비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성희는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느라 문제집과 참고서를 많이 사야 했어요. 결국 저는 몸이 많이 상했어요.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관절염도 생겼어요. 손목과 어깨, 무릎이 항상 아팠어요. 그래도 참고 견뎠어요. 아이들이 모두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쓰러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세 아이 모두 훌륭하게 성장해서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성훈이는 고등학교 교사로 시작해서 교육대학원을 거쳐 지금은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되었어요. 성민이는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지금은 7급까지 승진했고 서울중앙정부 부처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성희는 간호사 면허를 따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간호팀장까지 되었어요. 아이들이 결혼할 때도 제가 최대한 도와줬어요. 성훈이가 결혼할 때는 신혼집 전세금으로 5천만 원을 마련해줬고 성민이 결혼할 때도 3천만 원을 도와줬어요. 그 돈을 마련하려고 집까지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나서는 매달 용돈도 보내주고 명절 때마다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성훈이는 엄마, 제가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건 엄마가 희생해 주신 덕분이에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라고 하면서 효도를 다짐했어요. 성민이도 엄마가 밤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공무원이 된 것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예요 라고 했어요. 성희는 엄마가 아픈 사람들을 돌보듯이 저도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간호사가 되겠어요 라고 했어요.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서 더욱 행복해졌어요. 성훈이의 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성민이네는 딸 둘을 낳았는데 첫째 지은이와 둘째 지혜가 정말 똑똑하고 예뻤어요.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는 재미로 살았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정말 효자들이었어요. 성훈이는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고 성민이도 30만 원씩 보내줬어요. 성희는 돈은 많이 못 드려도 자주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아이들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씩 안부 전화를 하던 아이들이 일주일에 1번 그리고 한 달에 1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용돈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아이들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집 대출금 때문에 같은 이유로 용돈을 줄이거나 아예 안 주는 달도 생겼어요. 물론 아이들도 각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했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명절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며칠 전부터 와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당일에 와서 몇 시간만 있다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아이들이 피곤해해서 이런 핑계로 빨리 가버려요. 특히 남편이 2016년에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실망스러웠어요. 물론 처음에는 모두 놀라며 걱정했지만 몇 달의 투병 생활 동안 점점 관심이 줄어들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도 아이들이 함께 와주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엄마, 저희도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라서. 성훈이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엄마,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라서 집을 비우기 어려워요. 성민이도 비슷한 핑계를 댔어요. 성희만 간호사라서 그런지 아버지의 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주 병원에 와주었어요.
하지만 두 아들은 정말 바쁜 게 아니라면 핑계를 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특히 성훈이는 아버지, 제가 더 효도하지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성민이도 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보답도 제대로 못했네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혼자 사는 어머니보다는 각자의 가정이 더 중요해진 거죠. 2019년에 제가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받아야 할 때도 그랬어요. 수술 전날 밤에 세 아이에게 모두 전화를 걸었어요. 성훈아, 엄마가 내일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해서 많이 아프고 무서워. 엄마 수술이요? 큰 수술이에요? 저희도 가야겠네요. 근데 내일이 정말 중요한 학회 발표가 있어서 수술 끝나고 연락 주시면 바로 갈게요. 성훈이는 걱정보다는 자신의 일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성민이야, 엄마가 수술을. 엄마 수술이라니요. 많이 아프세요? 저희도 가고 싶은데 내일이 부서 워크숍이 있어서. 그리고 지은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는 날이라서. 성민이도 딸의 시상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성희만 엄마 제가 바로 갈게요. 병원이 어디예요? 수술 시간은 언제예요? 라고 하면서 모든 일정을 미루고 달려왔어요. 수술 당일에도 성희만 병원에서 밤새 지켜줬어요. 성훈이와 성민이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야 병원에 왔어요. 그것도 1-2시간 정도만 있다가 엄마 수술 잘 되셨네요. 빨리 회복하세요. 저희는 급한 일이 있어서 라고 인사만 하고 갔어요. 그때부터 서운함이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이들도 각자 바쁜 생활이 있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수술을 받는데 그렇게 무관심할 수는 있는 건가 싶었어요.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사는 고령자라서 정말 무섭고 외로웠는데 성훈이와 성민이는 엄마,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어려워요. 전화로 안부 확인할게요 라고 하면서 몇 달 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성희만 간호사라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와서 장을 봐주고 집 청소도 해줬어요. 코로나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저를 돌봐줬어요.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갔어요. 내가 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외롭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피하는 건가 싶어서요. 특히 명절 때는 더 서운했어요. 추석이나 설날에 잠깐 와서 인사만 하고 바로 가버려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음식도 함께 만들고 손자 손녀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2-3시간 정도만 있다가 엄마 다른 집도 가봐야 해서요. 아이들이 피곤해서요라고 하면서 가버려요. 며느리들의 태도도 변했어요. 은주는 처음에는 어머님 하면서 정말 잘해줬는데 점점 냉랭해지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이 어려워요. 준호 학원비도 엄청 늘었고 라고 하면서 은근히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혜진이도 어머님,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지은이랑 지혜 둘 다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학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제가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였어요. 내가 먼저 전화하니까 아이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정말 연락이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부 전화가 오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 12월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훈이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엄마,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해요. 1,0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논문 게재비와 학회 참석비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들이 어려우니까 바로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후로 성훈이가 더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엄마, 또 급한 일이 생겨서 500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라고 했고, 그 다음 달에는 엄마, 준호 학원비 때문에 300만 원이 필요해요 라고 했어요. 성민이도 비슷했어요. 엄마 집 리모델링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1,500만 원만 도와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줬더니 그 후로 성민이도 자주 연락하면서 엄마, 아이들 교육비가, 엄마 차를 바꿔야 해서, 이런 식으로 돈 이야기를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연락하는 이유가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효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는 걸요. 정말 서운하고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성인은 달랐어요. 돈이 필요할 때도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제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해주고 정말 딸 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던 2022년 3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동네 복권방에서 로또를 샀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매주 같은 번호로 복권을 사왔어요. 남편이 생전에 우리 가족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조합해서 만든 번호였거든요. 7-21-21-28-35-35-42. 이 번호들이 저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었어요. 7일은 제 생일, 14일은 남편 생일, 21일은 성훈이 생일, 28일은 성민이 생일, 35는 성희 생일 3월 5일, 40일은 저희 결혼기념일 4월 2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언젠가는 당첨될 거야 라고 하면서 희망을 품고 샀어요. 남편이 죽은 후에도 계속 같은 번호로 샀는데 당첨에 대한 기대보다는 남편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였어요. 매주 복권을 살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8시 40분쯤 평소처럼 TV에서 로또 당첨 번호를 확인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번호 7번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가 맞네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14번, 세 번째 21번이 연달아 나오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28번, 다섯 번째 35번까지 나오니까 손이 떨렸어요. 설마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번호를 기다렸는데 42번이 나오는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10년 넘게 사왔던 같은 번호가 드디어 1등에 당첨된 거였어요. 그 주 1등 당첨금은 38억 원이었어요. 38억 원이라니 상상도 못한 큰 돈이었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복권을 방 안금고에 넣어두고도 1시간마다 꺼내서 확인했어요. 혹시 제가 착각한 건 아닌지, 복권이 가짜인 건 아닌지.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날 월요일에 복권방 사장님에게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할머니 대박 나셨네요. 진짜 1등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며칠 동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아이들에게 언제 말할까? 어떻게 나눠줄까?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내 아이들이 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 걸까? 요즘 아이들 태도를 보면서 뭔가 의심스러웠거든요. 특히 작년부터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엄마가 좋아서 연락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받을 게 있어서 연락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색다른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복권 당첨 사실은 절대 숨기고 대신 제가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아이들에게 말해보는 거였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진짜로 저를 사랑한다면 제가 어려워도 기꺼이 돌봐주려고 할 테니까요. 반대로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면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고 할 거고요. 복권 당첨 일주일 후 먼저 첫째 성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 엄마 무슨 검사요? 어디가 아프세요? 큰 병원에서 받으셨어요? 성훈이는 처음에는 정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 그리고 혈압도 200 넘게 올라가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의사가 앞으로 누군가 24시간 옆에서 계속 돌봐줘야 한다고 해. 엄마 치매요? 그럼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24시간 돌봄이라니. 그건 좀. 성훈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럼 좋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시면 어떨까요? 요즘 정말 전문적이고 친절한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24시간 돌봄 서비스도 있고. 성훈아, 요양보호사는 남이잖아. 엄마가 가서 너희 집에서. 엄마, 저희 집은 정말 어려워요. 은주가 요즘 갱년기로 예민해져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준호도 고3이라서 집안이 절대적으로 조용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교수 업무가 정말 바빠서. 성훈이는 직접 돌봐드리겠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계속 다른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럼 성훈아, 내가 매일 대구로 와서. 엄마,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부산에서 대구까지 왕복 4시간이 걸리는데 매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엄마한테도 훨씬 나을 거예요. 둘째 성민이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성민아, 엄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혼자 살기가 힘들 것 같아. 치매도 시작됐고. 엄마 치매요? 정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세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어제 한 일도 기억 못하고. 혈압약도 자꾸 깜빡해서 먹지 않고. 의사가 혼자 두면 정말 위험하다고 하네. 엄마, 그럼 좋은 시설을 알아보시죠. 요즘 실버타운이나 전문 케어 시설들이 정말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제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볼게요. 역시 성민이도 직접 모시겠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성민아, 엄마가 서울로 가서 너희 집에서. 엄마, 저희 집도 정말 복잡해요. 지은이랑 지혜가 둘 다 중학생이라서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고, 혜진이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치매 돌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제대로 돌봐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막내 성희에게도 똑같이 말했더니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정말요? 치매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제가 왜 몰랐을까요? 성희는 먼저 자신을 탓하며 걱정했어요. 그럼 제가 엄마 집으로 이사 갈게요. 아니면 엄마가 제 집으로 오시든지. 어떻게 하는 게 엄마한테 더 편할까요? 성희야, 너도 일하느라 바쁠 텐데. 병원 업무가 얼마나 힘든데. 엄마 일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중요하죠. 제가 간병 휴직을 내든지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바꿔서라도 엄마를 돌봐드릴게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간병에 대한 지식도 있으니까 오빠들보다 훨씬 잘 돌볼 수 있을 거예요. 성희만 유일하게 직접 돌보겠다고 나섰어요. 전화 통화만으로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확실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 성훈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다른 제안을 해봤어요. 성훈아,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혹시 엄마 명의로 된 통장이나 부동산을 내 명의로 미리 옮겨놓는 게 어떨까? 나중에 치매가 심해지면 법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이 말을 하자마자 성훈이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치매가 진행되면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서 법적 처리가 정말 복잡해져요. 엄마가 지금처럼 의식이 명료할 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갑자기 성훈이가 법률 전문가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은행에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절차가 복잡할 것 같은데. 물론이죠. 제가 교수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시간을 내서 대구로 바로 내려갈게요. 아, 그리고 부동산 등기 이전도 함께 처리해야겠네요. 법무사도 미리 알아봐 놓을게요. 갑자기 성훈이가 무척 적극적이고 친절해졌어요. 성민이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성민아, 법률 전문가니까 물어보는데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엄마,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미리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해 놓는 게 가장 안전해요. 성민이도 갑자기 전문가 모드로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대리인이 되어서 모든 절차를 처리해 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제가 공무원이니까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모든 서류 작성부터 등기 처리까지 완벽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세금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법을 찾아 드릴게요. 두 아들 모두 제 건강을 직접 돌보는 것보다는 재산 관리에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였어요. 특히 제가 재산 이전을 언급하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성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성희야, 엄마가 치매 때문에 나중에 재산 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엄마,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지금은 엄마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재산은 엄마가 건강하실 때 엄마가 직접 관리하시는 게 맞아요. 나중에 정말 어려워지시면 그때 가서 다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면 돼요. 성희는 재산보다는 제 건강을 먼저 걱정했어요. 며칠 후 성훈이가 정말로 대구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하는 말이 이상했어요. 엄마, 혹시 엄마가 갖고 계신 통장이 몇 개나 돼요? 그리고 부동산은 이 집 말고 다른 곳에도 있으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엄마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정확한 재산 목록을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형제들끼리 문제 생기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 투명하게 정리해 둬야 해요. 성훈이는 제 건강보다는 재산 목록 파악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 그리고 엄마, 혹시 보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익자가 누구로 돼 있는지. 보험 수익자는 왜 중요해? 엄마, 만약에 모를 일이잖아요.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죠. 그리고 혹시 빚은 없으시죠? 카드 빚이나 대출 같은 거. 성훈이는 마치 재산 조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성민이도 며칠 후에 내려왔는데 아예 각종 법적 서류를 잔뜩 들고 왔어요. 엄마, 이게 재산 이전 동의서고 이건 포괄적 위임장이에요.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모든 법적 절차를 제가 완벽하게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나?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은. 엄마, 치매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어제는 괜찮다가도 내일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의식이 명료할 때 빨리 처리해 놔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성민이는 마치 급한 사업을 처리하는 것처럼 서두르고 있었어요. 두 아들이 며칠 간격으로 내려와서 제 재산을 자기들 명의로 빨리 옮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진짜 제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재산을 미리 확보하려는 목적이 너무 뻔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10시쯤에 성희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빠들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무슨 전화? 엄마, 재산 관리 건으로. 큰 오빠가 먼저 전화해서 성희야, 내가 엄마 간병을 맡으니까 재산 관리는 형들이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 너는 간병에만 집중하고 나중에 적절히 분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리고 둘째 오빠도 연락해서 성희야, 형이랑 이미 상의했는데 큰형이 부동산 관리를 맡고 내가 현금과 금융자산 관리를 맡기로 했다.
너는 실무적인 간병만 담당하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니? 저는 그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건 이상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살아계시는데 벌써 재산을 나눠 관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오빠들이 내가 법적인 걸 몰라서 그런다. 전문적인 처리가 필요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저를 어린애 취급하더라고요. 또 뭐라고 했어? 큰 오빠가 성희야. 너는 간병 경험이 있으니까 엄마를 실질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맡고 복잡한 재산 관리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처리하자. 이게 가장 효율적인 분업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들이 벌써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더 황당한 건 성희를 재산 관리에서 아예 제외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성훈이와 성민이를 모두 불러서 따져 물었어요. 너희들이 성희한테 무슨 말을 했다는데? 성훈이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엄마 그냥 효율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자고 했어요. 성희는 간병 경험과 의료 지식이 있으니까 엄마를 직접 돌보는 역할을 맡고 저희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재정 관리를. 그럼 성희는 재산 관리에서 빼겠다는 거야? 성민이가 나서서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히 분배할 거예요. 하지만 당장의 직접적인 관리는 법적 지식이 있는 저희가 하는 게 엄마한테도 유리하고. 유리하긴 뭐가 유리해? 너희 편한 대로 하겠다는 거지.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사사로운 욕심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엄마를 위해서.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실망했어요. 아들들이 제 앞에서는 효자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벌써 재산 분할 계획을 세우고 딸을 배제하려고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다. 그럼 내가 직접 모든 걸 처리하겠어. 아들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나한테 맡겨.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아. 며칠 후 저는 혼자서 은행과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서 매우 특별한 조치를 취했어요. 바로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한 거예요. 이 제도는 제가 살아있을 때는 제가 직접 모든 재산을 관리하다가 제가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을 잃으면 미리 정해놓은 조건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유언장보다 법적 효력이 강하고 변경하기도 어려워요. 신탁 조건을 이렇게 정했어요. 첫째, 성희가 저를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돌봐주고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면회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내에 달려올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하면 전체 재산의 70%를 상속받는다. 둘째, 성훈이와 성민이는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과 안부 확인, 명절 등 가족 행사 참석, 병원 동행 등의 최소한의 효도 의무를 다하면 각각 15%씩 상속받는다. 셋째, 만약 위 조건들을 아무도 지키지 못하거나 상속자들이 서로 다툼을 벌이면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 넷째, 이 신탁은 제 의사능력이 있는 동안에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상속자들의 동의로도 번복될 수 없다. 이런 조건들을 명확하게 법적 문서로 만들어서 공증까지 받았어요. 변호사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조건을 단 신탁은 처음 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실제로는 38억 원이라는 큰 돈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이들은 제가 연금과 적금 이자로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신탁 설정을 마치고 일주일 후 저는 아이들을 모두 불러서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성희의 집 거실에 세 아이와 두 며느리가 모두 모였어요. 얘들아, 엄마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다 불렀어. 성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병원에서 나쁜 소식이라도 들으셨어요? 아니야. 오히려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먼저 고백할 게 있어. 모든 사람이 집중했어요.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고 한 건 거짓말이야. 네?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했어. 성민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럼 건강하신 거예요? 치매도 아니고? 그렇지. 엄마는 멀쩡해. 혈압도 정상이고 기억력도 괜찮고. 다만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성훈이가 급하게 물었어요. 엄마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너희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어.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어떻게 간병 문제로 시작해서 재산관리 이야기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두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훈이와 성민이는 엄마를 직접 돌보는 것보다는 재산 관리에만 관심을 보였어. 심지어 성희를 제외하고 재산 분할 계획까지 세웠지. 성훈이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엄마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정말 엄마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효율적? 엄마 돌보는 게 효율성으로 따질 일이야? 은주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정말 어머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그래?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 저는 가방에서 로또 당첨증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니? 성민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이건 로또? 38억 원이야. 엄마가 로또에 당첨된 거야. 거실이 순간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입을 벌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5초, 10초. 정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성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진짜 38억 원이요? 그렇지. 벌써 당첨 확인도 하고 모든 절차도 다 마쳤어. 혜진이가 헐떡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난한 엄마일 때와 부자 엄마일 때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성민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그리고 이미 모든 법적 처리는 끝났어. 저는 신탁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였는데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유언대용 신탁으로 재산 분배 조건을 정해뒀어. 성희가 조건을 지키면 70%, 너희는 각각 15%씩. 아무도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전액 사회에 기부. 엄마. 성훈이와 성민이가 동시에 외쳤어요.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했어. 바꿀 수 없어. 성민이가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건 정말 한번 설정되면 되돌릴 수 없는 처리예요. 유언 대용 신탁은 일반 유언장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매우 강해서. 그래야지. 너희들이 진짜 반성할 수 있도록. 성훈이가 서류를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70%대 15%대 15%라니. 이건 너무 차이가 크지 않아요? 성희만 진짜로 엄마를 걱정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성훈이와 성민이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엄마,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머니를 생각해서.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미 늦었어. 너희들의 진짜 속마음을 다 봤으니까. 며느리들도 당황해서 이런저런 말을 했어요. 은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지 못한 건 정말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준호가 수능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서. 혜진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정말 어머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아이들 교육 때문에.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법적 처리가 완료된 상황이라 바뀔 게 없어. 성희는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저는 70%나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오빠들과 똑같이 나눠 가져요.
성희야, 내가 진짜 엄마를 사랑했으니까 마땅히 받을 몫이야.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며칠 후부터 성훈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진짜로 매일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아침 드셨어요? 약은 챙겨 드시고 계시죠? 엄마, 혈압은 어떠세요? 정기 검진 받으러 갈 때 제가 같이 갈까요? 처음에는 신탁 조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건가 싶었는데 계속 보니까 진짜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주말마다 부산에서 대구까지 3시간 걸리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죄송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성훈이가 어느 날 제 손을 붙잡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성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법적으로 신탁을 무효화할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들에게 문의해보고 다녔어요. 하지만 유언 대용 신탁은 설정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번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나서는 역시 성훈이처럼 진심으로 사과하며 저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공무원이면서 법을 다루는 사람인데 정작 가장 기본적인 효도의 법칙은 몰랐네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두 아들이 6개월 넘게 꾸준히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처음에는 가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진짜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 성희는 예상 외의 반응을 계속 보였어요. 엄마, 저는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어요. 제가 조건을 지켜서 70%를 받게 되더라도 그중 상당 부분은 오빠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성희야, 왜 그런 생각을 해? 내가 마땅히 받을 몫인데. 엄마, 가족이 돈 때문에 갈라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오빠들도 나름대로 각자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나 오빠들이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희의 이런 마음씨 때문에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화목해졌어요. 성훈이와 성민이는 정말로 많이 변했어요. 매주 번갈아 가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제가 아플 때는 바로 달려와요. 병원에 갈 때도 번갈아서 동행해주고 명절 때는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요. 물론 신탁 조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효심도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성훈이는 엄마, 제가 이번 생에서는 효도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내 생에서라도 엄마 자식으로 태어나서 제대로 보답하겠어요 라고 할 정도예요. 성민이도 엄마, 이제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겠어요 라고 다짐했어요. 며느리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은주는 이제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부산 특산품을 가져와서 제게 드려요. 혜진이도 아이들과 함께 자주 찾아와서 손자들과 놀 시간을 많이 만들어줘요. 성희는 여전히 저를 가장 잘 챙겨주지만 오빠들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됐어요. 성희가 받을 예정인 재산 중 일부를 오빠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한 것 때문에 형제간 갈등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성희야, 내가 그렇게 하면 너만 손해야. 엄마, 저는 괜찮아요. 오빠들도 나름대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38억 원이면 어차피 저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돈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제 정말 진심으로 저를 대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로서 사랑하고 존중해줘요. 어느 날 성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처음에 보인 모습이 정말 부끄러워요. 엄마가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성민이도 엄마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세상에 없다는 걸.
이라고 했어요. 저는 38억 원이라는 큰 돈을 얻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어요. 바로 진짜 가족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죠. 물론 처음에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아니었다면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없었고 지금처럼 돈독한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신탁 조건은 여전히 유효해요. 성희가 조건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70%를 받을 예정이고 성훈이와 성민이도 이제는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서 각각 15%씩 받을 거예요. 하지만 성희가 약속한 대로 자신의 모, 중 일부를 오빠들과 나누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좀 더 고르게 분배될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새 아이와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38억 원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족들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생겨서 마음이 편해요. 지난 주말에는 세 가족이 모두 모여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성훈이가 엄마, 저희가 여행비 다 낼 테니까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요 라고 제안했어요. 제주도에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바다를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성희는 엄마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화목해져서 좋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가족이라는 게 단순히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낄 때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확실한 테스트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하지만 그 목적은 관계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여야 해요. 저는 운이 좋게도 아이들이 결국 깨닫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돈이나 재산은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38억 원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어려우실 때도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모실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자식의 사랑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부모님들께는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그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진짜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부모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예요.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저는 늦은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진짜 화해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제 남은 인생을 진짜 가족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고 그런 사람을 소중히 해야 해요. 성희가 어제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38억 원보다 더 소중해요. 정말 그래요. 진짜 사랑받는다는 확신,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이에요. 여러분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영원히 남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주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네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